인생이란 묘한 거야. 모든 일에는 뜻밖의 전환점이 있거든. 날씨도 맑아지고 추위도 더해지고 썰매 타기 좋은 날씨군. 러시아 사람들에겐 추위가 필요해. 러시아 사람에겐 추위가 잘 어울려.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 분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좋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부르기도 한다는 점. 살면서 전화위복의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과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가끔 쓸모없는 걱정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죠. 그에 대한 감정 또한 그렇고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 있어 라고 주문을 외우는 하루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김행숙 시인의 시집 타인의 의미에 수록된 너의 폭동입니다. 너의 폭동, 김행숙. 꽝꽝꽝, 발을 구르니까 발이 커진다. 가슴을 치니까 가슴이 아프다. 발이 크고 가슴이 아픈 사람을 따라갈 것 같아. 한 번만 더 발을 구르면. 내 분노를 따라가는가? 너의 사랑을 따라가는가? 동지라고 부를 것 같아. 한 번만 더 내 가슴을 장작처럼 패면 내가 될 것 같아. 두 쪽으로 쪼개져서 하나의 불꽃을 이루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꿈인가? 우리는 계속 꿈을 꿀 수 있는가? 한 번 부정하고 한 번만 더 부정하면 나는 혼자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저 수천 개의 발과 함께 쿵쿵. 매주 랩 가사의 문학성을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문장의 소리에서 가장 핫하고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코너입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랩의 불가침 조약. 네, 오늘도 김봉현 음악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너무 무더운데. 뭐 더위도 있지만 네. 뭐 주 7일 근무하고 있죠. 아, 네. 주 7일?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죠. 보통 저 같은 사람은 뭐 회사에 출퇴근하는 게 아니니까 네. 정기적으로 주말에 쉬지 않더라도 뭐 평일에 하루 쉰다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일이 있어요. 이거 마치 뭐 네. 새마을 운동 시대 때 우리 가장들의 근무상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힙합으로 보면 허슬. 허슬하드 네. 하고 계신. 아니, 여름에 휴가도 못 갔다 오신 겁니까? 아, 전혀 못 갔죠. 아무데도. 저랑 똑같네요. 네. 저도 뭐 원고 마감과 문장의 소리 녹음을 위해서 네. 제가 불철주야 땀을 흘리면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살면 사실 우리가 끝에 어디에 도달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항상 제가 머금고 살고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얻는가? 인생은 생방송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이 이건가요? 네, 오늘 어떤 아티스트 곡 준비해 오셨죠? UMC라는 래퍼의 사랑은 재방송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예. 근데 이거 저 몰랐는데 네. DJ님께서 또 레퍼런스를 발견하셨다고 해서 아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또 이 네. 트로트계의 거목이시죠. 네. 요즘 또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부침의 시기를 겪고 계신 송대관 선생님의 네. 2003년도 발표작 인생은 생방송. 네, 제가 보니까 인생은 생방송 그때 생방하고 판권을 사서 UMC가 재방송을 하고. 그렇죠. 네. 인생은 생방이고 사랑은 재방이다. 네. 그래서 사랑은 재방송 여기 한 2010년쯤에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곡 선택해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 곡은 뭐 지금까지는 어떤 한국말 라임에 주목한 면이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래퍼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라임을 사용하지 않는 래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임 테러리스트. 네, 물론 라임 파괴자. 그렇죠. 물론 본인은 그것을 부인하죠. 네. 나는 네. 라임 딱딱 맞췄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말 라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틀은 아니지만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희들보다 깊고 내 나름대로 운율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라임을 사용하지 않는 래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차이점을 저희가 또 네네. 인지하면서 가사를 들어보면 또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백무녀 불여 일청이라고 일단 낭독한 후에 저희 또 심도 깊은 이야기 네. UMC의 사랑은 재방송 이대로 좋은가 이런 주제로 잠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항상 또 변함없이 네. 저희가 음악 평론가들 중에서 가장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김봉현 평론가의 낭독을 청해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MC 사랑은 재방송. 어릴 적 생각으로는 매번 새로운 경험에 놀랍고 멋진 것들이 가득할 거라 기대했는데 사람만 달라지고 나이만 좀 더 먹고 같은 싸움, 비슷한 만남, 같은 눈물, 비슷한 불만, 상표만 바뀐 물건, 리모델링한 건물, 옷차림만 약간 바뀐 화장만 짙어져가는 더 편리해졌다고 내가 행복해진 건 아니야. 결국 보던 걸 또 봐. 사랑은 재방송. 남중 남고 나와 삼국지 시리즈에 우리 집 이불 마냥 둘러싸여 살았을 때 디카가 없다고 스마트폰이 없다고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 없이 그냥 살던 90년대 살면서 첫 번째 번개 소풍 때에도 극기훈련 때에도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던 옷매무새 고치느라 그녀를 만나기 전 반나절 내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울해 나 생겨먹은 거 족같아 첫인사는 뭐라고 할지 밤새 걱정돼 결국 만났을 땐 입이 얼어서 엄하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 채 악수나 청해 93년엔 영화를 예매하려면 극장에 가야 해 일주일 전서부터 사전 답사를 하게 돼 걸을 길과 먹을 곳과 앉을 곳에 대해 다 준비해놨어도 결국 영화만 보게 돼 처음으로 손을 잡고 어깨를 허락할 때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던 착각에 몇 달 지나 고입 준비를 핑계로 헤어질 때 빗속을 뛸 때 내 워크맨엔 태지보이스 널 지우려 해 처음 겪은 사랑의 열병에 15 어느 날에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은 결국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걸 깨달은 30의 끄적인 가사라네 어릴 적 생각으로는 매번 새로운 경험에 놀랍고 멋진 것들이 가득할 거라 기대했는데 사람만 달라지고 나이만 좀 더 먹고 같은 싸움, 비슷한 만남, 같은 눈물, 비슷한 불만, 상표만 바뀐 물건, 리모델링한 건물, 옷차림만 약간 바뀐 화장만 짙어져가는 더 편리해졌다고 내가 행복해진 게 아니야. 결국 보던 걸 또 봐. 사랑은 재방송. 원숭이성의 비밀 볼프슈타인 3D 데빌 메이 크라이 나중엔 플레이스테이션 3 나의 블루버드 제이슨 윌리푸드 혹은 윌리 불스의 6번째 우승 MJ의 Fade Away 치렁치렁 매끈했던 존 본조비 사람 좋으면 꼴찌라 노래한 그린데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마초맨 세비지 누구에게나 지기만 했던 쌍방울의 선수팔기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 즐기며 살아가기 시간은 어영부영 그렇게 흘러갔지 처음 사랑을 말했던 그녀와의 고교 시절이 반복되는 싸움과 상처로 물들어갔지 그땐 세상에서 내 인생이 제일 빡셌어 며칠간 퀭했지 왜 그런 말을 내게 하냐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갈 때쯤 그녀는 매번 화해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줬어 키스란 신이 만든 마약 같았어 그렇게 좋은 게 있는 줄 그전엔 몰랐어 하지만 그 후로도 한참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삶의 일부란 걸 알게 될 줄 몰랐어 상대가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고 내 사랑이 진실한 척 매번 스스로 속이고 결국 결혼정보회사가 모두 정리해 줄 거란 걸 삶의 진실을 알려준다는 걸 그땐 몰랐어 어릴 적 생각으로는 매번 새로운 경험에 놀랍고 멋진 것들이 가득할 거라 기대했는데 사람만 달라지고 나이만 좀 더 먹고 같은 싸움, 비슷한 만남, 같은 눈물, 비슷한 불만, 상표만 바뀐 물건,
리모델링한 건물, 옷차림 약간 바뀐, 화장만 짙어져가는 더 편리해졌다고 내가 행복해진 게 아니야. 결국 보던 걸 또 봐. 사랑은 재방송. 네. 네네. 네, 가사가 굉장히 서사적이에요. 네. 5분이 넘는 곡이기도 하고요. 길이가 굉장히 긴데 아무튼 가사만 봤을 때는 저희가 아우트로는 이제 봉현 씨가 쑥스럽다고 해서 낭독을 안 했는데 쑥스러운 게 아니라 네. 낭독을 하면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네, 애매하다고 해서 그 낭독을 안 했는데 그 아우트로 부분만 빼고는 굉장히 라임이 특화된 랩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UMC라는 래퍼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뭐 라임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라임을 안 쓰고 있다는 평가가 사실 많죠. 물론 이제 라임이라는 것이 아예 전혀 뭐 없진 않고요. 왜냐하면 라임을 일부러 막 피해가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전혀 없진 않아요. 예. 저 읽으면서 네. 라임을 체크를 했는데 네네. 있는데 이 그 UMC는 다른 래퍼들처럼 라임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네네. 않고 굉장히 많이 쓰지 않고 굉장히 서사 위주의 랩을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그 후렴 부분에도 있지만 이런 뭐 같은 싸움 비슷한 만남 같은 눈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글자 수를 비슷하게 맞춘다거나 그 배열을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랩을 하면 뭐 운율감이 사는 뭐 그런 배치 같은 것을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같은 싸움 비슷한 만남 요게 하나고 네. 그다음 그걸 받는 같은 눈물 비슷한 불만 네. 이렇게 이제 A와 A 다시의 구조로 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허락할 때, 그러니까 제일 끝에 끝나는 구절이 네네. 허락할 때 착각에 헤어질 때 지우려 해. 그러니까 다의 모음으로 끝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일어서 엄하게 뭐 다 어 발음이라든지 네. 마주친 채 악수나 청해 네. 이것도 마주친 채랑 악수나 청해 다 에 발음이라든지 네. 열병에 15 이렇게 열 맞춘다든지 네. 그러니까 라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다른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래퍼들처럼 라임을 도드라지게 쓰는 그런 네. 래퍼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평가가 좀 애매해지는 게 저는 지금의 한국말 라임의 틀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훌륭한 것이 나오면 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UMC가 지금의 한국어 라임 틀에 동의하지 않고 본인만의 라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존중하는데 근데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좀 지금의 라임 패러다임을 완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혁명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라임들이 있긴 한데 이 라임들이 뭐 굉장히 라임의 심혈을 기울여 쓴 다른 래퍼들보다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예. 뭐 사실 저는 괜찮게 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런 논쟁이 사실은 문학에도 있어요. 소설에도. 네. 그러니까 힙합에서 그러니까 랩에서 라임을 중시하는 게 하나의 형식미라면 소설에서는 서사도 중요하지만 문장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것, 수사적인 기법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다 보면 자칫 서사가 약해질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나온 소설들이 이른바 문체주의라고 해서 문체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야기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회복시키자라고 해서 서사가 굉장히 강한 소설을 쓰다 보면 거기서는 또 문장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마치 힙합에서 라임이 중요한데 라임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 가사의 핵심된 이야기, 알맹이가 부족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제 서사 위주로 쓰다 보면 라임이 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베스트는 이야기도 살고 문체도 사는 소설이 좋듯이 알맹이도 살고 라임도 완벽한 랩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열등하다, 뭐 우월하다 그런 측면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도드라지느냐, 많이 숨겨져 있느냐. 김경주 시인이 제일 첫 해에 얘기했듯이 내재율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공교롭게도 UMC라는 래퍼가 뭐 10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한 게 그 너희들이 정립한 한국말 라임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라임을 맞추기 급급해서 자연스러운 한국말이나 그런 자연스러운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위적이다. 실제로. 예. 네,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그래서 본인도 이 서사나 이야기 흐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네. 그 다시 소설 이야기로 되돌아가자면 네.
제가 아는 또 소설가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소설은 서사, 즉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 한다. 좋은 문장이라는 것은 이야기에 침잠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문장이 이야기보다 도드라지면 안 된다. 근데 네. UMC가 주장하는 바가 이제 비슷한 거죠. 좋은 랩이라는 것은 라임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인위적으로 라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네. 흘러가는 자기의 스토리에 알 듯 모를 듯 묻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소설가로 치자면 굉장히 이야기를 중시하는 구라를 많이 구사하는 그런 풍의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한 수 배워갑니다. 아니 또 갑자기 뜬금없이 또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아 그거 아니고요. 제가 아무튼,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UMC 네. 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UMC UE라고 이제 풀네임을 쓰는데요. 예, 예. 이분이 사실 예전에 그 P타입이라는 래퍼랑 예. 똑같이 이 두 분이 같은 나이고 같은 대학교 같은 과 결국 저와도 같은 동문이라는 얘기가 되죠.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 이름의 뜻은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게 틀림없이 뭔가의 약자일 텐데. 이게 이분의 본명이 유 씨거든요. 그래서 유승균 씨인데 유승균? 그래서 UMC 유 래퍼 뭐 이런 뜻이. 제가 갑자기 MC.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내가 뭐 보통 네네. 우리 MC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UMC 뭐 이렇게 나라 치면 최작가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필명을 정한 거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제가 이 노래를 정한 이유는 예. 라임의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굉장히 뭐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공감도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 마지막 구절 뭐 이런 때 약간 또 보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좀 조금 어떤 시공간을 관통하는 어떤 거창하게 말하면 어떤 그런 진리나 깨달음 예. 같은 것도 살짝 있고요. 그래서 저는 꼭 랩이라기보다는 랩의 쾌감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그냥 좋은 수필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공감과 그런 어떤 좋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뭐 서태지, 듀스, 룰라, 네. 노이즈 사실 이게 아우트로에 다 나오는 건데 저희가 아우트로를 낭독하기에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네네. 빼긴 했지만 원곡을 들어보면 이런 90년대를 환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분 나이도 궁금했어요. 네, 이분은 79년생이죠. 그러면 98 학번으로 따지면 학번입니다. 98학번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90년대 정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네. 농구 워낙 좋아하시고 네. 뭐. 그러니까 봉현 씨가 뭐 애매하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우트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태지 1집 키스, 4집 키스, 은퇴 키스, 복귀 키스, 듀스 키스, 룰라 키스, 블라블라 해서 지나가서 오미란 키스, 이소라 키스, 오현경 키스, 고현정 키스 뭐 이렇게 쭉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90년대의 단어들을 등장을 시키고 그다음 키스를 계속 넣어서 이제 네. 반복을 하는 왜냐하면 건데 가사에 키스란 신이 만든 마약 같았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래서 받는 건데 나는 어떤- 궁금한 게 여기 네. 오케이 오미란 라디오 이소라 근데 오현경이 여기 왜 나온 거지? 저도 모르겠네요. 왜 나왔죠? 이분 손자병법 그분 아닌가요? 할아버지, 그러신가요? 할아버지, 할아버님.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예, 대박. 네, 뭐지?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지금 UMC가 잡고 있는 90년대의 키워드가 네. 그런 게 아닌가. 네. 그 정도로 이제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90년대에 대해서 뭐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저는 사실 봉현 씨가 몇 학번? 저는 뭐 나이 뭐 30대인데요. 네. 예. 근데 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이제 90년대에 나왔죠. 무슨 네. 소리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90년대 나왔죠, 진짜로. 90년대 고등학생 아닙니까? 제가 90년에 입학했어요. 국민학교에. 90년에. 초등학교를 네. 90년에 입학했다가 입학했습니다. 네. 그러면 봉현 씨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그렇죠. 대학생이 된 겁니까? 네. 그때 이제 첫사랑도 이제 사귀었고 이제 그러면 분은- 90년대의 네. 초중의 시절을 보내신 거네요.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나름 보냈는데 예, 예. 사실 저는 약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릴 때부터 뭐 친형이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LP도 많이 사 모으고 예. 테이프도 많이 사서 그 당시 들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죠. 형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7학번입니다. 저 봉현 씨 또 가족사까지 파헤쳐서 네. 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있나요? 불쾌한데.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제가 왜 물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분량은 채웠고요. 네.
오늘도 멋진 가사 추천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또 그리고, 네. 다음 주에 뵈야죠. 네, 마지막으로 예. 이 노래는 실제로 랩을 들어보시면 그런 보코더 연주가 있어요. 보코더 연주? 네, 그건 뭐죠? 그 있잖아요. 보코더라고 해서 이제 입에 그 예. 호스 같은 것을 이제 물고서 토크박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변조된 목소리 뭐죠? 그런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잠깐 선보여 됐습니다. 주신다면. 그래서 네. 그런 효과가 청취자들은 모를 텐데. 그런 효과가 있는 네. 곡이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컨대 뭐 네. 찌기찌기 뭐 이런 거 얘기 말씀하시는 아니죠. 거예요? 약간 오토튠 비슷한 거죠. 예. 약간 음성 변조한 기계음처럼 나는 그런 목소리. 그 아이돌 노래에서 네, 나오는 갑자기 기계음 같은 그런 걸 랩에서 구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랩은 실제 육성인데 네. 뭐 중간에 멜로디컬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 것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네. 끝나자마자 당장 네네. 달려가서 또 찾아 들어야겠네요. 네. UMC의 사랑은 재방송. 네. 송대관 선생님이 인생은 재방송, 네. 인생은 생방송에 네. 예. 한 번을 걸맞는- 사서 재방송을 한. 그러니까 이것도 네. 라임이 맞아. 두 개의 제목을 갖다 붙여놓으면 네. 인생은 생방송, 사랑은 재방송. 약간 UMC 스타일인데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번 회를 저 마지막으로 네. 이제 뭐 다음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나오면 이 인사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죠. 그동안 감사했고 24번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사실 할 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매주 오늘을 사는 내일은 없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희 씨 눈물 흘리지 말고요. 네. 봉희 씨 눈물 흘리는 와중에 저희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에 안 만날 수가 없겠죠. 아무튼 휴가도 못 가셨다는데 집에서 쭉 쉬시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시간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심 가득한 작가의 방입니다. 오늘 모시게 될 시인은 생에 새겨진 흔적을 무덤덤하게 더듬기도 하고 일상의 한순간을 낚아서 현실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시를 쓰시는 분입니다. 시뿐만 아니라 에세이를 통해서도 독자들과 소통하는 전영관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시인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셔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또 이게 또 문장의 소리에 그 정해진 포맷입니다. 자,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관 시인은 충남 청양 칠갑산 아랫동네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2007년에 토지문학상을 수상했고 2008년에 진주신문 가을문예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뭐 3번에 걸쳐서 데뷔를 한 욕심쟁이시고요. 2012년 첫 시집인 바람의 전입신고를 출간하셨으며 올해 4월 탁기영 사진작가와 함께 공감 포토 에세이 그대가 생각날 때마다 길을 잃는다를 출간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람의 전입신고. 예. 네.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뭐 제가 아무튼, 바람일 수도 있고 예. 전입신고하는 위치가 어느 중심부도 아닌 네. 이제 변방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 예. 변방에 신고를 하는 거죠. 문단에 신고하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의적인, 의미. 예, 그런 의미가 원래 있습니다. 예술은 모호성이 있는 거잖아요. A가 생각할 때는 가고 B가 생각할 때는 나고 C가 생각할 때는 다인 게 이제 예, 예술인데, 다면성. 예. 그렇죠. 이 모호성과 이 복잡성 이런 예, 걸 예. 굉장히 잘 내포한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 얘기도 하고 시인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천문학 외전 이 시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방황이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유배시킨 후회들이 봉기하는 것. 이 구절을 읽고 나서 혹시 시를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시를 쓰게 된 경위라든지 그러니까 시심이 발동한 이유가 이것과 또 맥락이 좀 닿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시를 쓰시게 된 겁니까? 글쎄요. 어떻게 어떤 동기라기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네. 물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참 어찌 보면 이 선배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아 여긴 시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나중에 발현시킨 걸 나중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장에다 가장 먼 곳에 유배시켜 놓은 것들이 바로 시를 쓰기 위한 어떤 DNA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랫동안 사실은 감춰뒀다가 40을 넘기면서부터 다시 꺼냈다고 봐야죠. 그러면 시를 40 넘어서 다시 쓰시기 시작하신 예, 건가요? 옛날에 사춘기 때는 이렇게 많이 베껴 쓰잖아요. 사춘기 때는 저도 시를 썼어요. 네. 사춘기 때 시 안 써본 사람들 거의 저는 없을 겁니다. 쓴다기보다는 이제 필사죠. 말하자면 베껴 쓰고 이렇게 뭐 외우고 그러는. 그러면 진짜 그 필사를 네.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몰랐죠. 뭐 그때는 그냥 근데 좋아서 청소년기 베꼈지. 때는 예, 이제 예. 약간 이쁜 여자, 이쁜 여학생 있으면 연애 편지를 쓰는데 좀 짧게 쓰면서 그냥 다들 시인 척하는 그런 시기를 누구나 보내는데 필사를 한다면 진짜 시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그냥 좋아서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연애 시처럼 그 김남조 시인의 너에게나 이런 거 아스만 옛날 네. 뭘 겁을 달리하던 예. 먼 시간 속에서 아 지금도 줄줄 나오시네요. 예, 어쩌면 난 날뜰한 내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예.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이렇게 외우던 이제 그런 시들이겠죠. 아니면 뭐 조병화 시인 얘기도 하루만의 위안이든가요. 예. 잊어버려야만 한다.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누구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나가는 말씀하시다가 아마, 예. 시를 그냥 낭송을 다 하시고 그게 이제 예. 그게 아주 오래된 건데 그 학생 때 읽은 시가 이제 뇌리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시집인 이 바람의 전입신고를 읽다 보면 시인의 유년기 때나 아니면 옛 기억의 향취 같은 게 조금씩 느껴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유년 시절에 뭐 남다른 추억이나 에피소드 아니면 유년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예. 시도 읽으시면서 뭐 그 외에는 또 어떻게 지내신 건지요? 그 이제 제가 시집을 샀다기보다는 누나들이 보던 이제 문학 잡지들 가끔 이렇게 뭐 순서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누나들도 아마 어디서 친구들한테 빌려왔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잡지들 가끔씩 보고 또 이제 뭐 제가 책을 찾아서 보는 것도 있고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뭐 베껴놓는 것들 그래서 노트가 여러 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그때 당시에 본 잡지라면 뭐 문예지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아, 제일 많이 봤던 게 아마 문학사상이었을 거예요. 문학 그렇죠.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예. 게 그건 무슨 그 안에 작품들이나 작가들이 아니라 그 이제 표지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림으로 이렇게 된 그 문학사상 표지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 있고. 근데 시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국문과를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버지는 이제 공고 가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누나들이 제가 일남사녀인데 일남사녀. 누나들이 이제 예. 아들 하나 있는데 죄를 그렇게하면 예. 우리 집이 어떻게 좀 이렇게 살림을 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밀어주자 아들한테. 예. 죄라도 밀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누나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책임감을 안고 또 캠퍼스에 예, 그게 들어가신 거네요. 예.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고 지금도 아마 남아 있어서 가장이라는 것에 대한 압박이 뭐 지금도 심하긴 한데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갔는데 뭐 또 문과를 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슬슬 나는 국문학 전공을 해서 국문학과 교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마음속으로. 근데 그럴 수 없어서 이과를 가서 그나마 갈 만한 곳이 이제 건축과였죠. 그러면 결국 건축공학을 전공하게 예, 되신 건축 겁니까? 전공을 해서 물론 이상도 있고 함성호도 있고 네. 조금 더 가까이로는 천서봉 시인도 있습니다. 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죠 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직접 나가서 현장 시공을 하는 쪽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는 또 조금 경우가 다른데 그래서 이제 건축과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제 막노동을 오래 하셨는데 예.
아버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현장 소장이었어요. 예. 건설회사에. 그래서 내 꿈을 내가 접었다면 그러면 방황할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다. 어느 한쪽이라도 예.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잠깐 철이 들었었나 봐요. 이게 이제 건축과 가서 아버지가 가장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뭐 현장 기사가 되고 네. 뭐 그런 각종 자격증들도 예. 따고 물론 이제 아버지는 제가 32에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 산재 사고로 이제 현장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현장 소장이 되는 것까지는 이제 못 보고 돌아가신 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40을 넘기면서 이제는 좀 그동안 식사하겠다. 오랫동안 내가 정말 내 심장으로보다 가장 먼 곳에다가 유폐시켜놨던 저것들을 꺼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거군요. 방황이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유배시킨 후회들이 봉기하는 것.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서사를 다 꺼내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예. 그 약간 인생 고백이 곁들여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강하게 와닿습니다. 네. 뭔가 엎질러진 얼굴이라는 얘기도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저도 사실은 제 꿈을 엎질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오래 걸렸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저자 소개 글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도록 할게요. 네. 꿈은 시간에 따라 왜곡되거나 풍화를 거듭하게 마련인데 사춘기부터 발현한 그의 꿈은 외려 중첩되고 당금질을 반복하며 다마스커스 검이 되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년기에 시를 쓰고 싶었던 마음이 대학에 가고 예. 또 건축 기사가 되고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이제 방황이나 뭐 왜곡이나 풍화를 거듭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 조금 바뀌어서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건 궁금해요. 다마스커스 검이 되었다. 이거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좀 자뻑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또 겸손하게 그런 말씀하시. 다마스커스 검이라는 게 이 강철을 이제 두들겨서 다시 접고 네. 두들겨서 또 접고 해서 실제 검의 이 날을 보면 물결 무늬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 번 강철을 접은 거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굉장히 강한 검이고 아랍권에서는 아주 이제 전통 있는 그런 검인데 아 그래서 저 역시도 중첩과 그래서 반복과 이런 것들을 왜곡되거나 거듭해서 풍화를 예. 거듭하기 마련인데 사춘기부터 발현한 그의 꿈은 외려 중첩되고 담금질을 예. 반복하는 다마스커스 검이 되었다. 결국 그 시간이 그릇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었다. 예, 풍화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렇죠. 다지고 또 다졌던. 칼을 더욱더 당금질하게 그래서 쇠를 제가 더욱더 자뻑이라고 두드리게 말씀드렸는데 듣고 보니까 약간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청취자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고 그리고 수많은 팟캐스트와 이 인터넷 라디오 중에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이 가장 아량이 넓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많이 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또 시에서 보면 그 이미지나 인물에 대한 서사적인 성격도 많이 엿보여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 혹은 어떤 장면에 착안을 해서 이 시적 정서를 획득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모 소설가가 저한테 시인으로 시작해서 소설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이제 약간 예, 상상이 예. 됩니다. 서사들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게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개인적인 것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든 처음에 시를 쓰면 자기 얘기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소설도 마찬가지일 그렇죠. 것 같고. 예. 뭐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예. 다 자기 이야기부터 출발하죠. 처음에 자기 거를 다 팔고 좀 이제 흔한 말로 부모 형제까지 다 팔아먹고 나면 뭐 이제 동네 팔고 예, 다 팔고 이제 할 게 없으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은 세상을 부유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풍경을 팔기도 하고 네. 어떤 물건을 팔기도 하고 다 또 팔아보고 지난주에 나오는 박강 예. 씨는 약 팔고 갔어요. 바카스. 바카스 만세라고 예. 예, 또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근무도 하셨다면서 자기가 실제로 한때 약 파는 시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예. 그것도 괜찮네요. 예, 우리는 뭐 다 파는 겁니다 결국은. 라면 파는 시인데 네. 농심에서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시인들의 세계가 정말 우주처럼 넓어서 시인들 만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서 공부가 됩니다. 네, 그렇게 그 어떤 이제 좀 독특한 직업을 가진 것도 네.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되는데 저는 함부로 쓰지를 못하는 게 현장이라는 데가 이제 좀 극단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사회로 보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시달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함부로 쓴다는 게 저 역시 아버지가 현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저 사람들을 내가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거는 아닐 수 있다. 아마 제가 그냥 현장 소장이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시집 한 권을 썼을 건데 네. 차마 못 쓰는 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함부로 갖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외로 제가 쓰는 시들 중에 그런 건설 노동자나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많아도 오히려 쓰기가 더욱더 예, 조심스러워지는 그거를 쓰는 건 거죠. 조심스럽고 아닌 것 같아서 망설여지게 되죠.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나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장면이 하나 이렇게 떠올라서 제가 살던 동네 골목 정말 힘들던 시절에 그 골목의 장면이 하나 탁 떠오르면 이 장면이 이렇게 움직여요. 혼자 이렇게.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사람이 지나가기 시작하고 제가 거기 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제가 지나가고 아버지가 그러면 걸어 한 올라오고 장면이 떠오르면서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생기는 예, 거고 거기서 쭉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시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군요. 저는 쫓아가면서 적기만 하면 그거는 예. 약간 그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신기가 그렇죠. 잠깐 이제 전영관 시인한테 강림을 하셔서 이미지를 주고 너 손 좀 나한테 잠깐 빌려주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영감에 휩싸여서 이렇게 막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 자신한테 제 이야기를 쓴 것들은 대부분이 그런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화면이 움직이고 그 안에 우리 식구들이 보이고 내가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네. 계실 때도 있고 제가 이런 부류의 예술가들을 몇 명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영감이 자기 몸에 내려오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그 재능이 평소에는 쉽게 안 나오는 건데 어느 순간 휘몰아치듯 나온다고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하고 또 그런 죄를 지으면 그 쉽게 얘기해서 통로가 막히나 보죠. 쉽게 얘기해서 신기인 거죠. 이제 신께서 어떤 재능을 부어주시는 건데 죄를 짓다 보면 그 신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영관 시인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 죄 덜 짓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요. 네. 이제 저희 현장에 제가 맡고 있는 현장이 큰 현장에 있을 때는 한 700~800명이 되고 작업자가 네. 작을 때 100명, 200명 뭐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나 그 사람들 교육이나 그 사람들 휴식 문제 또 노임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사실 노력은 합니다. 제가 사실 사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네, 얘기를 꺼냈는데 시인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네. 굉장히 평소에 그 엄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 법한 그런 윤리 수준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아닌가. 가지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려고 이제 지향점을 그쪽에 두고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네. 살아야 저 사람들한테 사고도 안 나겠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은 또 다 아무리 안 좋게 얘기해도 다 좋게 받아들이시거든요. 아까 그래서 좋은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뭐 굳이 뭐 변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집을 지면 특히 아파트 현장에 있으면 이제 수백 세대를 이렇게 짓는데 네. 제가 직원들한테도 회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좋은 마음으로 그 집을 돌아라. 체크하고 네. 주방에 가서 주방 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사를 할 때는 이 집에 새댁이 와서 여기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식구들과 먹겠구나. 그런 상상을 하면서 돌아라. 네. 그래서 너희들도 거기에 좋은 기운을 담아주고 와야 그 사람들도 조금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거 그래서, 시인님께서 그 근무하신 건설 그 회사에 저희도 아파트, 하자 많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가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된장 끓이는 걸 상상하며 돌아라. 이러면 그 예. 짓는데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좋은 기운으로 예. 지어줘야 그게 그 맞는 거 짓는다라는 동사가 같고요. 예. 정성이 들어가는 거에만 쓰이거든요. 예, 예. 밥을 짓는다, 예. 시를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에만 짓는다라는 동사를 써요. 우리가 밥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러네요. 집 없이 못 살잖아요. 예. 그리고 시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 없이도 못 사는 겁니다. 예. 소설은 우리가 짓는다라고 얘기 안 해요. 소설은 그냥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 예, 그거 저는 기본적으로 소설가지만 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쨌든 아무튼 이쪽 지정에 예.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만큼 시가 우리 일생의 영혼의 밥이다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시집 보면요 곳곳에 바람이라는 시어가 주로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제목도 바람의 전입 신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인에게 바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예. 혹은 의미가 없다면 뭐 다른 즐겨 쓰는 시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여쭈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바람이라는 말을. 근데 이제 저는 바람이 택배기사 같이 보이기도 하고 우체 보이기도 하고 네. 오랜만에 온 친구이기도 하고 또 단번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거나 하는 마법사이기도 하고 네.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입신고가 이제 네. 변방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런 바람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바람과 내가 뭐 서로 상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것들 또 제가 어떻게 보내고자 하는 것들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이 택배가 너무 크고 해서 우체국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바람이란 택배를 우체국에서 받기는 어렵겠죠. 이 엄청난 무게를 과연 예. 뭐 어느 택배 기사가 날라줄 것이며 그럴 때 이제 뭐 바람에 실어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좀 편리하게 쓰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실제로 사실 시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뭐 이종범이 바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한비아 씨는 또 바람의 딸이라고 바람의 하고, 딸. 예, 뭐 바람이라는 단어 저도 노래도 바람 예, 바람 그리고 이휘재 별명도 한때 이바람이었고요. 예. 예, 바람이라는 단어만큼 매력적인 단어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그리고 또 올해 포토 에세이를 또 쓰셨습니다. 예, 제목이 그대가 생각날 때마다 길을 잃는다라는 예. 제목인데 책인데요. 여기 보면 또 삶의 잔상과 상처를 담담히 더듬어내는 그런 문장들을 또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산문들을 엮게 되셨는지 또 책에 보면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포토 예. 에세이니까 예. 사진 작업 함께 하셨는데 또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전체 사진 중에 이게 108꼭지가 실려 있는데 네. 한 20% 정도요.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찍은 거고. 직접 찍으신 거군요. 예, 예. 나머지는 이제 탁기영 기자 사진입니다. 예. 이게 2006년도일 건데요. 아마 한겨레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필통이라는 이제 블로그가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한겨레 그 탁기영 기자를 만나서 이분 사진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 무슨 거창한 풍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뭐 절면 찰나를 찍는 것도 아닌 우리 삶의 이렇게 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진들이 좋아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탁 기자님 사진에 제가 글을 좀 붙여보고 싶다. 네. 이제 그러자고 이제 구두 약속만 했는데 지키는데 시간이 한 6년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원래 문인들 사이에서 약속한 거 지키는데 한 5년에서 한 10년 걸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어쨌든 제가 시를 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시를 꿈꾸지 않는 산문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모든 산문이라는 것이. 네. 그러면은 완전히 시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냥 산문도 아닌 좀 다른 거를 써보고 싶었어요. 산문집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산문집들이 일반적인 자기 얘기일 경우도 있고 여행기에 가까운 것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좀 다르게 조금 더 압축이 돼서 시도 산문도 아닌 그러니까 시와 산문의 어떤 제가 볼 땐 경계지요. 교집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시이면서 산문인 그 예. 교집합.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시적 산문인 것이죠. 제가 이제 욕심을 냈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꼭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쯤에서 저희가 시인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육성으로 시나 산문 중에 한 부분을 좀 낭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떤 걸 준비해 오셨는지요? 시를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러면 시 네. 제목과 시는 요번 노을에 대한 강박이라는 시입니다. 노을에 대한 강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인의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에 대한 강박. 돌이켜보면 내가 키운 짐승이다. 시뻘건 아가리로 들어갈 것은 나의 회의뿐. 나무들은 잎을 접고 어둠 속 하나로 뭉쳐지는데 가로등은 거부 못할 일이라는 듯 환히 머리를 조아린다. 공포는 피하고만 싶던 방향에서 시작되는 법. 서쪽만 바라보는 내 습성을 알아챈 저 짐승이 하구원 근처로 서식지를 결정했을 것이다. 제 종족을 맞이하겠다고 도주하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에 족적을 들킬 때마다 흔들린다. 이미 몇몇을 집어삼켰다는 증거가 강물에 번들거리는 지금. 가능한 도피 방법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뿐. 역광으로 찬연했던 넉새들이 고개 허리 숙이고 홀로선 버즘나무도 몸 떨며 제 잎을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 두려움 아니라 천리는 바람인 까닭을 나는 밀려들 어둠이 황망해 알아채지 못했다. 경계병처럼 하늘을 배회하던 구름이 저 짐승의 아가리를 짙은 윤곽으로 강조해주지만 낭자한 출혈 끝에 먹히고 말릴. 자신은 캄캄한 포만감으로 세상을 덮은 채 숙면하는 동안 응시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자들은 나처럼 웅크린 불면을 곡물로 바쳐야 할 것이다. 오늘도 나는 저녁마다 나를 먹어치우는 짐승을 사육하고 있다. 아니 제가 이 박수를 친 적이 처음입니다. 이 녹음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남자 시인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노래로 치자면 조용필의 킬로만자로의 표본 같고 소설로 치자면 코빈 메카시의 소설 같기도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정서가 굉장히 뜨끈하고 이 나리선 정서가 굉장히 흡입력이 엄청 강하네요. 아무튼 직접 이렇게 낭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해 떨어지는 시간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네.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네. 어두워질 때쯤에. 어두워지면 진짜 어딘가로 가야 될 것 같고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되고 굉장히 좀 잠시 이제 네. 한 3, 40분 동안 불안해져요. 낚시 갔을 때는 안 그런데 예. 평상시에는 그 시간에 듣다 좀 보니까 불안합니다. 약간 그 유럽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예. 약간 뱀파이어 약간 해도 어둑하게 떨어지고 한적한 곳에서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비장한 기운이 이렇게 감도는 근데 그런 제가 느낌이 나서 그 불안감을 사실 이 강박이라고 물론 썼지만 이게 병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낚시를 다니는데 낚시 가서는 또 안 그렇거든요. 예. 이제 아니 병적이지는 않죠. 병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 시가 좋은 시가 나오는 거죠. 병적이 그냥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됐겠죠. 조금 더 예. 병적이면 더 좋은 걸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유 뭐 지금도 충분하고 또 이제 또 계속 쓰실 거잖아요. 예, 계속 써야죠. 그래서 계속 쓰시면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시인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이거 제가- 기억에 남고 싶다. 이건 거의 은퇴할 때 묻는 질문인데. 예. 그럼 앞으로 어떤 시인으로 나아가고 싶으신지. 개인적으로는 시하고 저하고 잘 맞는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 예. 실망하지 않는 시인이 되는 거죠. 흔히들 시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났더니 좀 그렇더라. 아, 이런 게 이제 예.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뭐 지향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최소한 내 시집을 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자신의 작품을 실망시키지 않는 작가가 되는 시하고 시인하고의 그렇죠. 거리감이나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시에다가 지극한 것을 썼거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썼는데 만나보니까 상당히 사람이 깨방정이든지 그거는 좀 네.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그 편차를 좀 줄여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목표로 삼고 네. 있다면 글과 삶이 가능하면. 일치되는 예, 혼연일체의 삶. 가능하면 네. 좀 좁혀보자. 사실은 그게 제일 큽니다. 그거 그거- 이외에 뭐 어떤 시인이 되겠다 하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 그렇죠. 같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면서 동시에 모든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바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야기를 굉장히 뭐 많이 나누고 싶은데 전영관 시인님께서 그 워낙 달변이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질문을 많이 드려서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말씀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시인이니까 시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청취자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대로 하시고 예, 어려운 점도 있고 뭐 하실 겁니다. 정 어렵고 힘들 때 혹시 시가 생각나시거든 소설이 생각나시거든 책방에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설사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를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어느 한쪽에서 시를 쓰고 있을 겁니다. 저뿐이 아니라 시인들 소설가들이 다 열심히 쓰고 있을 것이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찾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를 기다리고 있겠다. 절대 게으르지 않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쓰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낭독해 주신 시만큼이나 마지막 인사도 굉장히 짠하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튼 전영관 시인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들어가는 길도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9월입니다. 다른 절기가 찾아오는 만큼 더 새롭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